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정권은 육지, 하늘, 바다를 통해 권력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군대가 여러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기술자 집단은 평범하지 않은 차량을 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설계는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시험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실험은 수정할 여유 없이 추진되었다. 초기부터 다른 군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동기계를 만들기 위해 지휘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었다. 일부 모델은 실제로 사용되었고 다른 것들은 군사 보관의 도면으로만 남겨졌다. 이들 모두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전장에서 즉각적인 우위를 제공할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 새로운 전차, 독특한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는 수중 선박,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무기들이 제작되었다. 공장들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맞게 적응하고 숨겨지고 자재를 변경하였다.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 젊은 기술자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지식을 가진 수감자들을 강제로 동원했으며 마지막 날까지 계획은 가속화되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종류의 차량을 실제로 만들었을까? 제3제국의 장갑 괴물들, 전차, 열차, 그리고 전쟁 기계들. 제2차 세계대전이 지속된 동안 나치 정권은 단지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크기와 힘으로도 돋보이는 지상 전투기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거대한 계획부터 기술적인 모델들에 이르기까지 독일 당국은 그들의 공장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장비들에 엄청난 양의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였다. 당시의 기술 문서에는 수많은 장갑 차량과 지상 전투 기계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작동 문제나 대량 생산의 어려움에 시달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판처캄프바겐 마우스로 중전차라는 개념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기계였다. 그 개발은 1942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기존 모델들을 훨씬 능가하는 장갑과 크기를 가진 차량을 건설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포르쉐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고 다음 해 1월에는 기본 설계가 완성되었다. 마우스는 128mm 포와 75mm 보조포를 장착한 거대한 전차로 구상되었다. 1943년 6월까지는 첫 번째 완전 조립된 차체가 완성되어 기능을 갖추었으며 높이는 3m 60cm에 이르렀고 질량은 188톤에 달했다. 초기 시험에서 이 거대한 전차는 200mm의 전면 장갑을 보여주었고 측면은 180mm 그리고 포탑은 240mm로 더욱 강화되어 있었다. 추진 시스템은 다임러벤츠 MB509 엔진과 전기 변속기의 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지형이 허용된다면 느리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은 거의 없었다. 지나치게 무거운 무게는 일반적인 다리를 통과할 수 없게 만들었고 매우 특수한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다. 1944년 중반에는 두 번째 유닛이 제작되었으며 이번에는 포탑도 장착되었지만 전선에는 절대 투입되지 않았다. 단 2대만이 제작되었고 그중 하나는 전쟁이 끝날 무렵 소비에트 군에게 포획되었다. 이 전차의 존재는 전술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공학이 얼마나 극단까지 밀어붙여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마우스와 동시에 또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구상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200이었다. 이 차량은 엔트비클룽이라는 표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탄생하였으며 독일 전차의 부품과 구조를 통합해 생산과 정비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200은 중전차 계열의 다음 단계로 계획되었으며 토션바 서스펜션과 거대한 지지 바퀴들을 통합한 설계를 갖추고 있었다. 무게는 130톤을 넘을 예정이었으며 마이바흐 AL30 P30 개조형 엔진의 사용이 예정되었지만 그 부피를 보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엔진도 고려되었다. 초기의 포탑 설계는 마우스와 매우 유사했으며 주포로는 128mm 포가 장착되었다. 치밀한 장갑과 파괴력을 갖추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낮은 기동성이었다. 이론상으로는 그 질량 대비 수용 가능한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가장 낙관적인 계산에서도 시속 20km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고
그것도 통제된 조건 해서만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거대한 실루엣은 어떤 형태의 은폐도 어렵게 만들었고 전장에서의 이동 또한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시제품의 차체는 1914년 중반경 아들러사의 작업장에서 완성되었다. 하지만 무장은 물론이고 동력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초기 실험은 임시 엔진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단지 제한된 이동과 낮은 속도만을 가능하게 했다. 독일 영토를 향한 연합군의 징역은 이 차량의 완성을 가로막았고 1945년 4월에는 미군 병사들이 이 미완성 차량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200은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였다. 마우스가 단일 기체로 설계된 것과 달리 200은 표준화된 전차 계열을 창조하려는 더 광범위한 개념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압박, 자원의 부족, 그리고 막대한 물류상의 제약은 이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 이 두 사례가 독일의 지상전 공학이 도달한 극단을 보여주긴 하지만 독일 정권이 사용하거나 구상한 대형 차량은 이것들뿐만이 아니었다. 장갑 유닛 개발의 또 다른 방향은 비록 그렇게 거대하진 않더라도 특정 지역 통제, 무장 수송 또는 복잡한 지역에서의 병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모델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전선의 특정 지역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던 덜 전통적이지만 인상적인 구조물인 장갑 열차들이다. 이러한 편성들은 철도상에서의 기동 순찰, 방어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동식 해결책으로 제작되었다. 독일은 민간용 객차는 물론 전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모델들까지 개조하였다. 이 장갑 열차들은 두꺼운 강판으로 보강되고 전차 포탑, 대공포, 장거리 포병 장비들로 무장되었다. 주요 임무는 적의 파괴 공작이나 침투 공격에 노출된 철도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보급선이 지속적으로 공격받았던 동유럽 점령지에서 활약하였다. 열차의 각 객차는 편성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부는 보병 부대를 수용했고 다른 객차들은 통신, 지휘 혹은 심지어 수리에 전념하였다. 장갑은 그들이 직면한 위협의 유형에 따라 조정되었고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졌다. 예를 들어 폴란드나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매복의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에 객체 추가적인 보강이 이루어지곤 했다. 열차에 탑승한 병력은 내부에서의 전투뿐 아니라 빠른 하차 기동을 위한 훈련도 받았다. 이 장갑 열차의 통합된 무장은 매우 다양하였다. 일부는 판처 사형 모델의 포탑, 88mm 포, 중기관총, 심지어 로켓 발사기와 대구경 철도포까지 탑재하였다. 각 객차는 보호된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병사들이 적의 사격에 노출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열차가 진격을 멈추지 않고도 지속적인 사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발칸 반도나 동부 전선과 같은 특정 전장에서 이와 같은 이동식 편성은 화력 및 지휘 중심지로서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그 규모와 존재감은 기습 공격을 억제하였고 필수적인 물류 통로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때로는 전략 철도 구간의 안전을 강화하거나 점령군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불안정한 지역으로 직접 투입되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점차 감소하였다. 1914년부터 연합군의 제공권 장악으로 인해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은 취약한 목표물이 되었다. 많은 장갑 열차가 폭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파괴되거나 퇴역하게 되었다. 일부는 대공 무기와 추가 장갑을 갖추고 고위험 환경에서 계속 운용되었으나 나머지는 해체되거나 적의 손에 넘어갔다. 일부 모델들은 전투를 넘어서는 보완적 기능도 수행하였다. 라디오 시스템, 영화 상영 장비, 그리고 고립된 전선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임무를 맡은 인원들까지 갖춘 유닛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열차들은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정권이 내세우고자 했던 권력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제3제국의 지상 장비 목록에는 궤도 차량과 방외도 차량도 포함되어 있었다. 병력 이동, 포병 장비 견인 또는 험지 돌파를 위해 설계된 이들 차량은 병력의 기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가장 널리 사용된 모델 중 하나는 SDKFJ 251로 다양한 전역에서 운용되었다. 이 차량은 앞바퀴와 후방 궤도를 조합한 구조로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일부 차량은 기관총이나 대전차포로 무장되었으며 다른 차량들은 구급차, 지휘소 또는 연락 유닛으로 개조되었다. 작전 운용의 유연성 덕분에 높은 가치를 지녔지만 제한된 방호력으로 인해 장기 교전 시에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나치 독일이 도입한 지상 전투 차량의 다양성은 단지 야심찬 기술적 접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형과 전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 해법이기도 했다. 마우스와 이백과 같은 거대 구조물부터 장갑 열차, 다목적 수송 차량에 이르기까지 정권은 가능한 모든 상황을 전문화된 기계들로 대응하려 하였다. 이러한 모든 개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단지 화력의 강도뿐만 아니라 그 크기, 복잡성, 시각적 충격을 통해도 강한 인상을 주고자 했다는 점이다. 거대함, 위압감, 참신함에 대한 집착은 제3제국 군사 이미지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프로젝트들 중 다수는 전쟁 현실이 요구한 작전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전 배치 전에 폐기되거나 파괴되었다. 제3제국의 공중실험실, 시제기, 전투기, 그리고 극한 임무들. 거대한 지상 전투 기계들의 대규모 개발 이후 제3제국의 다음 전쟁 혁신 단계는 공중 지배로 향하였다. 나치 당국은 하늘의 통제가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점점 더 대담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였다. 제트 전투기부터 실험 폭격기에 이르기까지 독일 항공 기술은 전략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 항공기 설계의 전환점을 이룬 위험하고 혁신적인 실험의 장이 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메서슈미트 Me-262였다. 이는 실전 배치된 최초의 제트 엔진 전투기였다. 그 개발은 전쟁 발발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자원의 부족과 루프트바페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 실전 투입이 지연되었다. 실질적으로는 1944년에 이르러서야 첫 작전 가능한 기체들이 준비되었다. Me-262는 시속 800km를 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그 시기에 어떤 연합군 항공기보다도 쉽게 앞설 수 있었다. 융커스 유모 004형 터보제트 엔진 2기를 장착한 이 전투기는 상승력, 기동성, 그리고 화력 면에서 1대1 공중전에서 두려운 상대였다. 초기 실전 배치에서는 적의 폭격기 여러 대를 방역도 받기 전에 격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이점들은 제공권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Me-262는 이륙과 착륙 시 매우 취약했으며 바로 이 순간들을 연합군 전투기들이 체계적으로 노렸다. 게다가 엔진은 지속적인 정비를 요구했고 수명이 극히 짧아 작전 가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여기에 연이어 이어진 공장 폭격은 대량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히틀러가 Me-262를 전투기로만 운용하는 대신 고속 폭격기로 개조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이 결정은 추가적인 설계 변경과 시간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결코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기는 공중전의 혁명이 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의 상징으로 남았다. 동시에 하인켈 IHA-162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는데 이 항공기는 폭스예거, 몰크제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연합군의 공중 우세에 맞선 절박한 대응으로 탄생한 전투기였다. 저렴하게 빠르게 생산되고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히틀러 유겐트 청소년들이 조종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었다. 설계는 단순하고 가벼워야 했기에 주요 구조에는 전략 자원이 아닌 목재 같은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HA-162는 동체 위에 배치된 단일 PMI-003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론상으로는 속도와 기동성이 뛰어나 신속한 요격 임무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다. 많은 기체가 구조적 결함이나 조종 미숙으로 인해 시험 비행 중 추락하였다. 조종석은 좁고 조작이 어려웠으며 제한된 시야는 전투 중 위험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 항공기는 1945년 초부터 실전 배치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연합군은 모든 전선에서 징역 중이었고 비행장은 끊임없이 폭격을 당하고 있었다. 몇몇 비행 중대가 이륙에 성공해 적 폭격기들과 짧게 교전했지만 실제 전황에 끼친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162는
공중전을 이어가려는 최후의 몸부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시도는 호르텐 HO-229의 개발이었다. 이 항공기는 기존 항공기 형태에서 벗어난 설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형화된 동체 없이 날개만으로 구성된 날개형 항공기였다. 이러한 설계는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여주었다. 당시 레이더 기술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HO-229의 설계자들은 이를 회피할 방법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 선견지명은 후에 이 항공기를 현대 스텔스 기술의 선구자로 평가받게 만들었다. HO-229는 융커스 유모 0040 Z 엔진 2기로 구동되었으며 시속 600km에 이르는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첫 번째 시제기는 1944년 말에 시험 비행을 수행했으나 그중 하나가 사고로 추락하면서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극소수의 기체만이 제작되었고 실전에는 투입되지 못했다. 연합군이 조립시설에 접근하자 독일 측은 남아있는 부품들을 서둘러 숨겼고 이 중 일부는 미국으로 보내져 분석되었다. HO-229의 설계는 고급 공기역학 계산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그 구조에는 복합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수직 꼬리 날개가 없는 삼각형 형태와 동체 내부에 배치된 엔진 위치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비록 실전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항공기의 실루엣은 수십 년 후 스피릿 같은 항공기들에 적용될 기술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전투기들을 넘어 무인 항공기나 자살 임무용 기체들도 고안되었다. 그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헨바 349 나터였다. 이 소형 유인 로켓은 고정된 발사 플랫폼에서 수직으로 발사되어 빠르게 연합군 폭격기 편대로 상승한 후 로켓탄을 일제히 발사하고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탈출하며 나머지 기체는 충돌하게끔 설계되었다. 나터는 대부분 저비용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조립할 수 있었다. 조종사는 복잡한 훈련이 필요 없었는데 작전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실험에서는 치명적인 결함들이 드러났다. 실제 조종사를 태운 시험 비행 중 분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조종사가 지면에 충돌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나터의 발상은 독일 본토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실행은 위험하고 한계가 뚜렷하였다. 실제 전투에 사용되지는 않았고 정권 붕괴 전까지 소수의 기체만이 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 이륙, 자동화, 유도 탄환의 사용이라는 개념은 전후 시대에 등장할 기술들의 직접적인 전조로 평가된다. 한편 고급 모델들이 막대한 자금과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던 반면 정권은 신속히 실전 배치 가능한 실용적 해법에도 투자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포클프 타 151호, 이는 전쟁 여러 국면에서 효과적인 전투기로 입증된 FW-190의 개량형이었다. 타 152는 고고도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고성능 융커스 유모 2132 엔진을 탑재하여 고도 12,000m를 초과하는 고도에서 작전이 가능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750km에 육박하였다. 길어진 동체와 넓어진 날개는 고고대서의 안정성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연합군 호위 전투기들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상대가 되었다. 전쟁 말기 실전에 투입된 몇몇 임무에서 타 152는 매우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면에서 적 전투기들을 능가하였다. 그러나 그 등장 시점은 너무 늦었다. 생산된 기체는 50대가 차에 되지 않았고 하늘은 이미 연합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다른 고성능 항공기 제안은 도르니에 도 335로 프파일 화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 복좌기 2명이 탑승하는 항공기는 전후에 각각 프로펠러가 달린 독특한 이중 프로펠러 구성, 즉 푸시풀 푸시풀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 구조는 공기 저항을 줄이고 시속 700km를 초과하는 최대 속도를 가능하게 하여 피스톤 엔진 항공기 중 가장 빠른 기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의 설계는 뛰어난 가속 성능과 우수한 기동성을 제공하였으며 기체 크기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작전 수행이 가능했다. 또한 조종사 탈출용 사출 좌석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기술이었다. 도 335는 중전투기이자 요격기로 고안되었으며
일부 모델은 정찰기로 개조되기도 하였다.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전쟁 종료 전까지 실전 배치된 기체는 수십 대에 불과했다. 속도, 화력, 다목적성을 하나의 기체에 결합하려는 이 아이디어는 상실된 제공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공장에 대한 폭격, 자원의 부족, 그리고 임박한 붕괴의 압박은 두 335가 대규모로 운용되는 것을 막았다. 보다 실험적인 영역에서는 리피쉬 P-13A라는 급진적 설계의 항공기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 항공기는 델타 날개라는 공기역학 원리를 활용하려는 시도로 가시적인 움직이는 부품이 전혀 없는 형태의 석탄 분말로 작동하는 제트 엔진을 장착할 계획이었다. 이 제안은 전쟁 말기 액체 연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P-13A의 동체는 삼각형 형태로 기존 전투기처럼 방향타나 승강타가 없었고, 이는 완전히 새로운 조종 시스템을 필요로 하였다. 소형 모형과 풍동 시험용 시제품 몇 기가 제작되었지만 실제 비행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기의 구성은 냉정히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을 벗어난 또 다른 시도는 블롬 운트 포스비 141 항공기였다. 이 정찰기는 공기역학적 대칭 규칙을 깨뜨린 비대칭 설계로 조종석 곤돌라가 엔진과 날개의 한쪽 측면에 치우쳐 배치되어 있었다. 이 구조 덕분에 관측자는 유리로 덮인 조종석에서 지상을 방해 없이 관찰할 수 있었다. 초기 시험 비행은 성공적이었고 기동성도 만족스러웠지만 더 강력한 엔진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개발은 중단되었다. 소수의 기체만 제작되었고 표준 항공기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그 독특한 형태는 지금도 항공기술자들과 항공팬들 사이에서 연구 대상으로 남아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시도는 피젤러 503으로 더 잘 알려진 이름은 V1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항공기는 아니었지만 공중 공격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항공무기로 분류된다. 이 무기는 자체 추진 순항 미사일로 지상 발사대 또는 개조된 폭격기에서 발사될 수 있었다. V1은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며 펄스제트 엔진에서 나는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쉽게 식별되었다. V1은 오차 범위가 크고 폭발물 탑재량도 제한적이었지만 영국 민간인들에게 미친 심리적 충격은 상당했다. 최초의 성공적인 발사는 1944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개월 동안 영국 도시들이 이 미사일의 표적이 되었다. 다수의 V1은 전투기나 대공포에 의해 격추되었으나 일부는 도심 지역에 명중하기도 했다. V1은 자동화된 전쟁의 원시적인 형태를 대표하였으며 저렴한 제작비 덕분에 단기간에 수백 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전술적인 효율성을 넘어서 이러한 무기의 존재 자체가 전투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조종사를 직접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거나 대규모 전단 없이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발상이 등장한 것이다.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가던 와중에도 독일 기술자들은 비전통적인 항공 개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가장 기이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자쿠 SS-6으로 원형 형태의 실험용 항공기였다. 이 항공기는 외형은 원반처럼 생겼지만 기존 항공기처럼 이륙하려 하였으며 회전하는 본체에서 양력을 얻는다는 기초적 아이디어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시험 비행 결과 이 설계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한 번도 성공적인 비행을 하지 못한 채 실패한 시제품 목록 속 기술적 희귀 사례로만 남게 되었다. 또 하나의 독특한 모델은 DFS-346으로 이는 고고도 초음속 정찰기로 구상되었다. 이 기체는 길고 가느다란 동체의 후퇴익을 갖추고 있었으며 초고속에 적합한 매우 얇은 단면을 특징으로 했다. 비행 계획은 다른 항공기에 의해 일정 고도까지 견인된 후 분리되어 로켓 추진으로 고속 비행을 이어간다는 방식이었다. 기체에는 고압 캐빈과 극한 속도에 적응된 특수 조종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설계는 완성되기 전에 소련군에게 포획되었고 수년 후 소련은 이를 자체적인 공기역학 연구 프로그램에 활용하며 실험을 이어갔다. 전략적 도달 범위를 강화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메서슈미트 ME-264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아메리카 폭격기로 불렸으며 대서양을 횡단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한 뒤 재급유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4개의 엔진을 탑재하고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시제품의 초기 시험 결과는 일정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우선 순위의 변화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개발 단계 이상으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소수의 기체만 제작되었으며 실전에는 한 번도 투입되지 않았다. 전술 정찰 임무를 위한 항공기도 설계되었다. 피젤러 FE-156 스토르히는 매우 가볍고 뛰어난 기동성을 갖춘 모델로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였다. 미래지향적인 외관도 없고 직접적인 전투를 위해 고안된 기체도 아니었지만 그 다재다능함 덕분에 연락, 임무, 의무 후송, 근거리 정찰 등 다양한 작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익 구조와 고정 착륙 장치는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해 임시 활주로나 산악지대에서도 운용이 가능했다. 이 기체는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몇 안 되는 항공기 중 하나였다. 폭격기 부문에서는 알아도 AR-234가 눈에 띄었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제트 폭격기로 날개 아래 장착된 2개의 엔진을 이용해 시속 700km에 이르는 속도로 고고도 비행이 가능하였다. 날렵한 외형과 전면 유리 캐노피를 갖춘 조종석 수납식 착륙 장치를 특징으로 하였다. 원래는 정찰 임무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제한적인 폭격 임무에도 투입되었다. 높은 속도 덕분에 연합군 전투기를 따돌릴 수 있었지만 폭장량은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무기고 중 가장 진보된 기체 중 하나로 평가된다. 가장 극단적인 개념 중 하나는 체펠린 램머였다. 이 프로젝트는 로켓 추진 항공기와 직접 충돌 전략을 결합한 계획이었다. 다른 항공기나 지상에서 발사된 후 로켓으로 상승하고 전방에 장착된 포로적 폭격기를 공격한 뒤 탄약이 소진되면 보강된 기체 전면으로 적 항공기에 충돌하는 방식이었다. 조종사가 충돌 전 탈출할 수 있도록 사출 시스템이 설계되었지만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임무였다. 이 항공기는 설계 단계에서 중단되었지만 전쟁 말기 절박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인켈 해 274는 고고도 폭격기 개발을 위한 또 다른 시도였다. 이는 HE-177의 개량형으로 보다 현대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고출력 엔진, 가압 조종석, 유선형 동체를 갖추어 대부분의 적 전투기 사거리 밖에서 작전을 수행하려 했다. 시제품은 거의 완성 단계였으나 프랑스의 생산 시설이 연합군에 점령되면서 계획은 무산되었다. 루프트바페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설계로는 융커스 이프 128이 있다. 이는 델타 날개를 역방향으로 설계한 고성능 전투기 제안으로 1945년에 시작된 신세대 제트 전투기 긴급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실제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념 도면에서는 이후 전후 항공기 기술에 영향을 미친 공기역학적 해결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진익 상부 흡입구, 내장형 조종석은 모두 효율적인 비행과 상대적인 스텔스 능력을 추구했던 증거였다. 지구 대기권을 넘어서는 개념들도 이 시기 구상되었다. 실버포겔, 실버보겔, 즉 은빛새는 지상 가속 레일의 도움으로 이륙한 뒤 상층 대기권에 도달해 그 경계면을 활공하듯 반사하며 먼 목표를 타격하는 중궤도 폭격기 이론 프로젝트였다. 이 개념은 오이겐 생어가 개발했으며 당시 기준으로는 항공기라기보다 우주선에 가까운 미래 지향적 설계였다. 실제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 설계의 기술적 원리는 후일 극초음속 비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침투 임무를 위한 특수 수륙 양용기 개발도 제한되었다. 블러문트 포스 B-2는 대형 비행정으로 주로 해상 항로에서의 수송 임무에 사용되었다. 탁월한 화물 수용 능력과 항속거리를 갖추었고 무엇보다도 눈길을 끌었던 것은 거대한 크기와 외딴 지역 작전을 위한 보강된 구조였다. 일부 버전은 해상 정찰이나 의무 후송 임무로 개조되었으며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환경에서 큰 문제 없이 운용되었다. 기존 기술이 한계에 다다르자 일부 기술자들은 비정통적인 조합을 모색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하인켈 H의 162E는 제트 엔진과 피스톤 엔진을 하나의 항공기에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이 구성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긴 항속을 확보하고 다른 하나로 순간적인 폭발적 출력을 얻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설계는 시험 단계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시간 부족, 물류 문제, 군사적 압박이 모든 구현 가능성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산발적이며 현실성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통적 항공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으려는 집요한 집착을 보여준다. 제3제국은 실용적인 설계부터 기이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제품과 설계를 시도했으며 이는 비록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지만 군사 및 우주항공 기술의 미래 방향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나치의 해양 비밀, 잠수함 자살 임무 그리고 독특한 시제품들. 제3제국의 공중 공격이 하늘에서 희미해지고 지상에서는 탄도 무기 실험이 계속되는 동안 세 번째 기술 전선이 바다 아래 조용히 전개되고 있었다. 해양 전쟁은 독일에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지만 정권은 잠수함 능력을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탐지가 어려운 설계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연합군 호송선단이 방어를 강화해감에 따라 독일 해군 지휘부는 대서양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과감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러한 기술적 야망의 가장 뚜렷한 사례는 AXI형으로 알려진 잠수함들이었다. 이 잠수함들은 수중 속도, 자율성, 공격 능력 면에서 이전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21형 개발은 점진적인 시험 단계가 아니라 기존 대부분의 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대량 생산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보다 길고 유선형으로 설계된 이 기체는 수중항해 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고용량 배터리의 도입이었다. 이 배터리는 강력한 전기 모터를 구동하여 잠수함이 장시간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도 작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통적인 유보트는 주로 수면에서 작전하고 공격이나 도주 시에만 잠수했지만 21형은 거의 상시 수중 작전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이 변화는 잠수함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또한 수중 속도는 시속 17노트를 넘었으며 이는 당시 어떤 잠수함보다도 월등히 빠른 수준이었다. 이 모델에는 고속 어뢰, 재장전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몇 분 만에 여러 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었다. 이는 적 선박을 탐지되기 전 침몰시킬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여주었다. 더불어 향상된 소나 장비, 자동 제어 시스템, 수면에서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낮은 형상의 함탑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수백 척을 건조하여 대서양 통제권을 회복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조선소에 대한 폭격, 물류상의 문제, 자원 부족으로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100척 이상이 완성되긴 했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된 기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들 몇몇은 전략적 전세를 뒤집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독일이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 발 앞서 있었음을 입증해 보였다. 21형과 병행하여 더 소형화된 버전인 23형 잠수함도 개발되었다. 이 잠수함은 북해와 영불 해협 등 해안 근처 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작고 단순한 구조 덕분에 더 빠른 생산이 가능했다. 형님 모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수중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어뢰 2발과 최소한의 승무원만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는 적 해안 근처에서 짧고 정밀한 공격을 수행하기에 이상적이었다. 23형은 기동성이 뛰어났다. 수중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으며 매우 낮은 음향 신호로 인해 탐지가 어려웠다. 이 잠수함은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운용되었고 수는 적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척의 연합군 상선을 격침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운용했던 승무원들은 이전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정숙성, 안정성, 조종의 용이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고급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연합군의 지상과 공중 징역이 기술적 우위를 무력화시켰다. 이 잠수함들이 출항해야 했던 항구는 끊임없이 폭격당하거나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고 신병들의 교육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 23형은 유망한 성능을 보였음에도 전쟁 말기의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두 잠수함 계열은 독일이 해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상징한다. 비록 너무 늦게 등장해 전세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기술적 진보는 전쟁 이후 승정국들에 의해 면밀히 분석되고 채택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포획한 설계도, 시제품, 그리고 독일 기술자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자국의 잠수함 프로그램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제3제국의 해군 기술 발전은 대형 정교한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쟁 후반부 독일 전략가들은 극단적인 해상 해법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에는 자살 임무나 정밀한 파괴를 위한 초소형 선박들도 포함되었다. 이는 원양 해상 통제권 상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운용자와 적 해군 시설 모두에게 극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개 방식이었다. 독일군이 전선 전역에서 점차 밀려나자 독일 해군 최고사령부는 더 작고 저렴하며 은폐가 쉬운 선박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초소형 잠수함의 시대였다. 이 잠수함들은 기습 공격, 파괴 공작, 방어가 철저한 항구에 침투하는 작전 등을 위해 고안되었다. 이 장비들은 기존의 대형 유보트를 대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단거리 전술 임무에서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모델 중 하나는 비버 비벨이었다. 이는 단일 조종자가 탑승하는 소형 잠수함으로 길이는 겨우 9m를 약간 넘을 정도였다. 설계는 극도로 단순했으며 양측의 어뢰 한 기씩 조종자를 위한 좁은 조종석만을 갖춘 구조였다. 매우 약한 내구성과 짧은 항속거리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수백 기가 생산되었다. 이 미니 잠수함은 주로 영국 항구나 해안 인근 정박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비버는 심각한 단점을 안고 있었다. 조종성이 떨어졌고 항법 시스템은 매우 원시적이었으며 조종사의 시야도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다수의 비버는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침몰했는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몇 주밖에 훈련받지 못한 조종사의 미숙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조립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대량 생산을 지속했다. 보다 진보된 제안으로는 제훈트 세훈트가 있었다. 이 잠수함은 둘인승 초소형 모델로 이전 모델의 여러 단점을 보완한 형태였다. 비록 여전히 소형이었지만 추진 시스템은 더 신뢰할 수 있었고 항법 장치는 정밀해졌으며 자율항해 거리도 길어져 보다 장시간 작전이 가능해졌다. 제훈트는 2기의 어뢰를 장착했고 비버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작전할 수 있어 적에게 탐지당할 가능성이 낮았다. 최초의 제훈트는 1944년 겨울부터 작전에 투입되어 영불 해협의 해상 루트를 공격하였다. 일부는 적 선박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기체 수가 너무 적어 전황에 영향을 줄 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선체, 기동성, 낮은 수면 노출로 인해 전쟁 말기 독일 해군 장비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더욱 무모한 제안들도 등장했다. 그중 하나는 몰히 몰츠라는 초소형 잠수함으로 원래는 훈련용 장비로 고안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전 임무에 투입되도록 개조되었다. 그러나 이 기체는 작전 심도가 매우 얕고 방어 시스템이 전무하며 잠수 속도도 느려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는 연안 해역에서 실제 작전에 사용되었다. 또 다른 기이한 설계는 네거 네겔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준 장치를 갖춘 조종석과 그 아래에 장착된 2기의 어뢰로 구성된 유인 어뢰였다. 이 중 하나는 실전용 어뢰였고 다른 하나는 추진 수단이었다. 조종사는 상단 밀폐 구호에게 탑승하여 유도 어뢰 위에 올라탄 형태로 조종하였으며 수면 아래로 잠수하는 기능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었지만 정박 중이거나 느리게 이동하는 적 선박에 몰래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 네거의 조종사들은 사실상 가미카제에 가까웠다. 이 임무의 생존율은 극히 낮았고 많은 조종사들이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비는 실제로 연합군 선박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정권은 생산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체를 자진해서 조종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3제국 해군의 절박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선된 모델도 개발되었는데 그중 마르더 마더는 어로의 발사 후 잠시 잠수하여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성공률도 낮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내거보다 한 걸음 진보한 형태였다. 전쟁 말기 이러한 장비들은 수십 대씩 야간 작전에 투입되었고 종종 명확한 목표조차 없이 전개되었다. 이들 초소형 잠수함은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몇 차례의 제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의 부족한 훈련, 작전의 부실한 조율, 연합군의 탁월한 대잠 탐지 능력은 이들의 영향을 극도로 제한시켰다. 그럼에도 이 장비들의 존재는 제3제국이 전쟁 말기에 이르러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도박을 감행했던 시기를 잘 보여준다. 이 시기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기초적인 기술과 자살적 결정이 결합되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조종사들은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에 나섰으며 포로가 될 경우 폭약을 스스로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기술전이었던 전쟁은 마지막 몇 달 사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소모전으로 변했고 각 미니 잠수함은 시간과의 절박한 도박이 되었다. 연합군의 군사 압력이 갈수록 심화되자 독일 해군 지휘부는 두 가지 요소, 수면 위에서의 속도와 수중 은폐 능력을 결합하려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 필요에서 해상 하이브리드 차량이 탄생했다. 이는 보다 유연하게 바다 위를 이동하면서도 동시에 감시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들이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독특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슈베르트발이었다. 일명 살인고래라 불린 이 장비는 어뢰정과 경잠수정의 개념을 혼합한 것이었다. 외형은 소형 고속정과 비슷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부분적으로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적 함선에 전속력으로 접근해 어뢰를 발사한 후 부분적으로 잠수해 탐지를 피한 채 탈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슈베르트발의 문제는 그 취약성이었다. 깊은 수압을 견딜 수 없었고 선체는 너무 얇았으며 잠수 능력은 몇 초간 수면 아래에 숨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즉, 고속정의 기동력을 수중 환경으로 옮기는 발상이다. 이 기체는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했고 실전에는 투입되지 않았지만 그 개념은 독일 밖에서 후속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비슷한 시도로는 델핀이 있었다. 이는 단일 조종사를 위한 소형 잠수함으로 기존 유보트나 해안에서 발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유선형 형태와 소형 구조 덕분에 단거리 수중 항로에서 높은 속도로 기동할 수 있었으며 경량 어로에 한 발을 탑재했다. 그 임무는 정박 중인 목표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델핀은 방어가 철저한 연안 지역에서의 작전에 이상적인 장비로 간주되었다. 낮은 음향 신호 덕분에 탐지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항속거리는 극히 짧았고 방어 시스템은 전무했으며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조종사는 임무를 포기하거나 산소 부족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제작된 대부분의 모델은 시험 비행만 수행했으며 실제 전투에 투입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해상 시설을 향해 폭약을 운반할 수 있는 이동식 플랫폼도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린젠으로 원격 조종되는 무인 폭발정이었다. 이 장비는 근처의 다른 선박에서 무선으로 조종되며 고속으로 목표 지점까지 항해한 후 충돌 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다. 비록 잠수정은 아니었지만 소형 잠수함과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범주의 전술적 하이브리드로 간주된다. 린젠을 이용한 공격은 주로 야간이나 시계가 나쁜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조종사는 수백 미터 떨어진 다른 선박에서 이 장비를 조종했고 단순한 시스템으로 목표까지 유도하였다. 성공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기습 효과에 달려 있었으며 많은 경우 해안 방어군은 이 선박이 도달하기 전에 탐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격은 보호가 부족한 항구에 정박 중인 연합군 선박에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복합 작전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분리 가능한 폭약을 탑재한 미니 잠수함도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소형 모선이 선체 하부에 폭탄을 실은 상태로 목표에 접근하고 간단한 장치로 탄두를 투하한 뒤 적 선박의 선저의 자석으로 부착되도록 설계되었다. 이후 조종사는 잠수함을 타고 탈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폭탄이 폭발하게 되어 있었다. 이 방식은 이론상으로는 실행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매우 복잡했다. 해류, 수중시야, 적의 조기 탐지, 기계적 결함 등이 효과를 저하시켰다. 일부 제한적 성공 사례가 보고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방법도 한계가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독일은 유인 장비, 원격 조종, 자동화 기술을 모두 활용하려는 시도를 통해 해상 전쟁에서 가능한 모든 전술적 조합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장비의 개발은 명백한 전략적 현실에 대한 대응이었다. 독일 전통 해군은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수량도 배수량도 열세였기에 고전적인 해전 규칙을 깨뜨리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전략은 명확했다. 적이 대응할 수 없을 만큼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장비로 기습하거나 너무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해 방어법조차 마련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기술적 창의성, 자재 부족, 그리고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극심한 압박이 뒤섞인 독특한 조합이었다. 많은 장비들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바다에서의 새로운 전쟁 개념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기습 공격이라는 개념이었다. 경량화된 장비, 자율작전 능력, 최소 인원 운용으로 탐지되기 전에 빠르게 공격하고 사라지는 접근 방식이었다. 전쟁 말기, 전선이 무너지고 해군 전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자 독일 지휘부는 해상에서의 연합군 징역을 늦추기 위해 극단적인 전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생체 어뢰처럼 작동하는 유인 무기의 사용도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전략은 아니었지만 나치 체제에서 특유의 발전 양상을 보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모델 중 하나는 유인 어로의 하이였다. 이 기체는 더 빠른 속도, 중간 수준의 잠수 능력, 향상된 기동성을 결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델이 실전 시험을 준비하던 시점에는 이미 군사적 상황이 임계점에 이르러 있었다. 대량 생산은커녕 소수의 시제품만이 제작되었고 실전에는 투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설계는 문서화되어 이후 분석 자료로 보존되었다. 이 장비들의 내재한 논리는 낮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집요한 압박에서 비롯되었다.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자원도 새 승무원을 훈련시킬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자원병으로 운용 가능한 최소 단위 장비에 기대야 했다. 이 같은 발상은 당시로서는 실용적일 수 있었지만 독일 내부에서도 윤리적 갈등을 야기할 만큼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시스템들과 병행하여 운용자에게 극한의 위험을 요구하는 또 다른 공격 방식들도 실험되었다. 그중 하나는 수동 조종 기뢰로 폭약을 실은 소형 선박을 적함의 선체 가까이에 설치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버전에서는 조종자가 충돌 순간까지 배 안에 머물러야 했기에 그 임무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이러한 방식은 태평양 전선의 가미카제 공격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자발적 희생을 공식적인 교리로 장려하지는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임무 수행 후 생환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임무가 허용하는 한 조종사들은 살아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임무에 차출된 젊은이들은 대부분 해군 경험이 없는 인원들이었고 전통적인 함정에 배속될 수 없는 병력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이들은 지정된 장비 조작에만 집중된 단기 집중 훈련을 받았으며 전체 전술적 맥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위로받았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성과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정권은 전쟁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방식에 집착했다. 심지어 연합군 호송선을 여러 해안 지점에서 출발한 유인 어로의 부대의 연속 공격으로 타격을 주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장비 부족, 시간 부족, 물류 여건의 미비로 인해 이러한 작전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보존된 문서와 보고서들은 전쟁 말기까지 이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유인 어뢰와 자살 공격 임무들은 나치 정권의 해군 작전 능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되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한때 대서양 전체를 위협할 수 있었던 함대는 결국 한 명의 조종사만 탑승하고 방어도 탈출 수단도 없는 조악한 장비에 의존하게 되었다. 거대한 전함에서 극소형 캡슐로의 이행은 성공 가능성이 없는 절박한 전략의 종착점을 상징한다. 독일군이 항복했을 때 연합군은 경납고, 지하공장, 터널, 항구 기지에 분산되어 있던 100여 개가 넘는 첨단 전쟁 시제품 잔해를 발견했다. 일부 항공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여러 잠수함은 조립이 미완성 상태였으며 다른 시스템은 설계도만 존재했다. 노르트하우젠, 페넴민대, 비너 노이슈타트, 알타우세 광산 같은 시설에서는 파견된 팀이 숨겨진 포병 열차, 이중 포탑 전차, 수직 꼬리 날개 없는 항공기, 발사 준비가 된 로켓을 발견했다. 미국, 영국, 소련군은 1000톤이 넘는 부품과 스케치, 동체 부품을 회수해 운반했다. B2000 모델만 해도 5000대 이상이 제작되었고, 메서슈미트 Me-262도 1400대 이상이 전쟁 종전 시점에 생산 중이었다. 21형 잠수함은 100대 미만만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파괴되거나 다른 강대국의 시험 대상으로 쓰였으며 증거물로 보관되었다. 발견된 모든 것에서 공통된 패턴이 드러났다. 승산이 없을 때조차 새로운 전투 방식을 창출하려는 시도였다. 각 전차, 각 항공기, 각 어뢰는 붕괴 직전의 체제를 버티려는 마지막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압박과 자원 부족 속에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의문이 남는다. 만약 전쟁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까?